자, 이번 시간에는 408페이지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반드시.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고 심지어 2번째 나온 적도 여러 번 있을 정도로 민법에서도 출제가 되고 여기서도 출제가 되고 일단 주임법을 천천히 좀 전부 다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기본 취지는 이래요. 주임법은 언제 만들어졌냐면 1980년에 시행된 법인데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 법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을 좀 생각해 볼게요. 자, 임대인, 을, 임차인, 갑 둘 사이에 주택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주임법이 만들어지기 전으로 가볼게요. 주임법이 만들어지기 전으로 가볼게요. 자, 일단 임대차 계약은 채권 계약이에요. 이 둘 사이에만 효력 있는 계약이에요. 집주인이 바뀌지 않는다면 처음에 약속한 기간까지 임차인은 거주할 수 있고 기간 끝나고 나갈 때 을로부터 보증금 챙겨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3자에는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임차인이 등기를 하고 싶어요. 전세권 등기나 임차권 등기를 하고 싶은데 이때는 임대인하고 공동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임대인한테 좀 해달랬어. 해달랬더니 임대인이 뭐래요? 등기부 들어오지니까 그냥 사시래. 그냥 살았어요, 지금. 그냥 살았는데 이 집이 금방 매매가 돼버렸네요. 매매가 돼서 이 주택의 양수인이 병이 있습니다. 이 병에게 임차인은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할 수 없습니다. 등기를 하지 않는 한.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은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지 않으므로 양수인이 내가 이 집에 들어가 살 거야. 나가세요. 그럼 나가야 돼. 이사 온 지 2달밖에 안 됐어요. 그래도 나가야 돼요. 그럼 임차인은 그래 나간다는 거야. 보증금은 챙겨 나가야 되겠죠. 보증금은 누구한테 달라고 그래요? 을한테 달라고 해야 돼요. 병한테는 달라고 못해요. 근데 을이 집 팔고 필리핀으로 튀어버렸어. 받을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임차인의 거주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안 되겠다. 주임법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스스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자. 대항력은 뭐냐 이거지. 대항력이란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집이 팔려도 계속 눌러 살 수 있는 권리. 다시 해봐요. 시작. 집이 팔려도 계속 눌러 살 수 있는 권리를 대항력이라고 그래요. 자, 대항력 어떻게 취득해요? 다 아시죠 이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하면 다음날 대항력을 취득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인도는 들어가 살라는 얘기죠. 점유의 의미예요. 점유. 그리고 주민등록을 하면 다음날 생기는데 좀 이따 나오겠지만 이 주민등록이라는 건 임대차의 공시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시방법이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왜 주민등록이라는 방법으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었냐는 거지. 왜 주민등록이라는 방법을 선택했느냐 이거야. 주임법에서. 자, 우리 갑과 을 사이로 한번 가볼게요.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볼게요. 갑을 사이에서 이 집의 등기부를 떼보면 소유자는 을로 공시가 되죠. 소유자는 을이란 걸 알 수 있어요. 주민 등기부를 떼보면. 근데 이 집에 주민등록된 걸 확인해 본다면 누구로 떠요? 갑으로 뜨죠. 주민등록된 걸 확인해 보면. 그러면 적어도 제3자는 뭘 알 수 있어요? 이 집에는 소유자가 아닌 자가 주민등록을 하고 살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차인이구나. 그래서 임차인을 공시해 주는 거죠. 공시. 이 집엔 소유자가 아닌 자가 주민등록하고 살고 있구나라는 걸 공시해 주는 방법이다. 임대차를 공시하는 방법. 그러면 그 집에 누가 주민등록을 하고 살고 있는지를 아무나 확인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겠지. 이게 동사무소 가서 주민센터를 하죠. 주민센터에 가서 저 집에 누가 주민등록 살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주민등록은 주민등록법이라는 법의 규율을 받잖아요. 주민등록법에 보면은 저 집에 담보물건을 설정하고 싶은 사람, 또 경매가 돼서 입찰을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센터에 가서 주민등록 열람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주민등록된 사람의 이름과 전입일자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제3자로 하여금 저 집엔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걸 공시해주는 방법이다. 그래서 주민등록이 잘못되면 대항력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왜 다음날 대항력을 취득하느냐. 예를 들어서 저당권이 1월 10일에 등기가 됐다고 해볼게요. 저당권 등기. 저당권은 1월 10일부터 효력이 있는 거죠. 그 등기한 날부터. 다음 임차인이 1월 10일 날 주민등록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대항력은 언제 생겨요? 1월 11일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잖아요. 그럼 누가 선순위예요? 저당권이 선순위가 되는 거죠. 아니 같은 날 들어왔는데 왜 저당권이 선순위를 하느냐? 동순위로 해야지. 왜냐하면 둘이 서로 장소가 달라요. 하나는 등기소, 하나는 주민센터. 그리고 시간이 다를 수도 있어요. 저당권은 아침에 하고 주민등록 오후에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등기는 등기한 날부터 효력이 있는 건데 이걸 동순위로 해버리면은 등기 제도를 해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만들어진 제도가 한 발 양보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만들어진 제도가 다음 날 대항력을 취득하도록 하자 이렇게 제도를 만든 거죠. 그래서 같은 날 들어오면 저당권인 선순위다 라고 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저당권이 1월 11일 날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 1월 11일 날. 이 주민등록은 1월 10일 날 했고 그러면 이 대항력은 1월 11일 날 생기는데 자 저당권이 등기할 때는 임차인이 주민등록된 걸 확인합니다. 임차인은 선순위에 있으면 대출 안 해주니까요. 임차인의 주민등록된 걸 1월 11일 날 확인해 보니까 이미 전날 주민등록을 해놨잖아요. 해놨으면 저당권이 뭘 때 주민등록된 걸 알 수 있잖아. 알 수 있어. 그런 이때는 임차인을 선순위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대항력은 다음날 0시에 취득하는 걸로 하자. 그럼 1월 11일 0시는 1월 11일보다는 선순위인 것이냐.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주민등록한 다음날 저당권이 들어오면 그때는 임차인이 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날 0시라고 판례가 나와 있는 거죠. 판례가. 이 내용도 이따가 나옵니다. 나오니까 책에 체크해 드리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항력이라는 제도를 만들게 되었어요. 만들게 되었는데, 이 집이 이제 경매되는 경우는 한번 생각해 볼게요. 경매. 매매되는 경우 말고요. 자, 1번에 저당권이 있어요. 1번 저당권이 있고, 2번에 임차인이 주민등록하여 대항력을 취득했다고 해볼게요. 근데 이 저당권이 경매를 신청한 거예요. 경매가 되면 모든 저당권은 경매로 소멸해요. 일단 그걸 잘 외워놔야 돼요. 모든 저당권은 경매로 소멸한다. 만약에 저당권이 3순위까지 다 저당권이라고 해볼게요. 누가 경매를 신청했든 따지지 않고 경매되면 무조건 모든 저당권은 소멸한다. 소멸한다. 그리고 저당권은 우선 변제권이라는 걸 갖고 있죠. 우선 변제권이라는 건 경매 시 후순위보다 먼저 배당받을 권리를 우선 변제권이라 해요. 그러니 1순위는 2, 3번보다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고 2순위는 3순위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근데 이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변제권이라는 건 경매되면 항상 소멸해. 항상 소멸합니다. 그럼 1번 다 받았다. 소멸 나갑니다. 2번 반밖에 못 받았다. 그래도 우선 변제권 소멸하고 나갑니다. 3번 10원도 못 받았다. 그래도 우선 변제권은 소멸하고 다 나갑니다. 우선 변제권이라는 건 그 부동산의 매각 대금으로부터 이 부동산의 매각 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이 경매됐어요. 매각 대금이 나왔어요. 다 받든 못 받든 모든 저당권의 우선 변제권은 다 소멸하고 없어진다고요. 그래서 그 부동산에 대한 물적 채권은 물적 책임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이게. 없는 거예요. 다만 그 부동산 소유자인 채무자에게 인적 책임은 여전히 남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집이 경매가 됐는데 2억에 경매가 됐다. 근데 저당권이 1순위인데 3억이었다. 예를 들면 2억 배당받고 저당권을 소멸한다고요. 그리고 그 부동산에 대한 물적 책임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줄 게 없으니까. 다만 그 채무자에게 1억의 인적 책임이 남는 거예요. 자, 다시 우선 변제권이라는 건 경매로 항상 소멸한다.
다 받든 못 받든 다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저당권은 다 소멸한다는 걸 알았고, 그럼 임차인은 저당권이 후순위 있는데 이때 경매가 될 때 임차권은 인수될 것이냐 아니면 소멸될 것이냐 이거예요. 어느 쪽이에요? 인수의 소멸이에요. 소멸됩니다. 왜 그러냐 이거죠. 왜 그러냐. 지금 저당권은 임차인이 없는 상태에서 들어왔죠. 임차인이 없는 상태에서 1순위로 대출해 줬다고요. 그럼 대출을 많이 해줬겠어요? 적게 해줬겠어요? 당연히 많이 해줬죠. 그리고 2순위로 임차인이 들어왔어요. 임차인의 보증금이 예를 들어 1억이라 해볼게요. 만약에 1억의 보증금이 인수가 된다라고 가정한다면, 그럼 1억의 보증금이 인수되니까 1억만큼 사람들은 더 낮게 입찰 들어가죠. 낮게 입찰 들어간다면 이 집은 싸게 팔린다는 거죠. 싸게 팔리면 저당권은 오히려 다 배당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죠. 누구 때문에? 임차인 때문에. 근데 누가 먼저 들어왔어요? 저당권이 먼저 들어왔잖아요.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집이 저당권은 비싸게 팔리를 원하니까 내 후순위 임차인은 소멸해라. 그러니까 인수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지. 그럼 대항력이 없다는 얘기는 이렇게 집주인이 경매로 바뀌었어요. 경매로 바뀌면 임차인은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게 되는 거예요. 없게. 대항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꾸로 해보죠. 1번은 임차인이 주민등록하고 들어왔어요. 2번에 저당권이 들어왔어요. 그렇다면 저당권은 임차인이 있는 걸 알고 들어왔죠. 알고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대출을 적게 해줬겠죠. 경매가 됐어요. 모든 저당권은 뭐 된다? 소멸한다. 그런데 임차인이 보증금이 인수가 된다고 가정해봐요. 인수가 되면 이 집은 싸게 팔리죠. 그래도 저당권을 해치는 건 아니다는 거지. 어차피 임차인인 걸 알고 저당권에 들어왔으니까. 이때 임차인은 대항할 수 있다. 그럼 이때는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증금을 인수하는 거예요. 저당권만 소멸하고. 자, 그럼 세 번째 가보죠. 1번은 저당권 A, 2번은 임차인이 주민등록 들어왔고 3번에 저당권 B가 들어왔어요. 자, 누가 경매를 신청했는 걸 따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B가 경매를 신청했더라도 모든 저당권은 뭐 된다? 소멸한다. 과연 임차인은 새로운 집주인에게,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왜? 내 후순위가 경매 신청했더라도 내 앞에 뭐가 있으니, 저당권이 있으니 임차인은 임차권을 소멸하는 거예요. 소멸합니다. 대항력 없다는 것은 방 빼란 얘기예요. 이 두 가지 경우는 대항력이 없다는 것은 방을 빼란 뜻이에요. 근데 이렇게 그래서 대항력을 취득했잖아요. 취득했을 때 주택이 매매가 될 경우는 항상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어요. 대항력이 있어서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고 보증금 반환 채무도 함께 이전되어 임차인은 새로운 집주인 양수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매매될 경우는. 근데 이렇게 경매가 될 경우는 임차인이 선순위 있을 때만 대항력이 인정되고 내 앞에 담보권이 있을 땐 항상 임차권은 소멸하고 대항력이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첫 번째 임차인하고 이 세 번째 임차인의 경우는 방은 뺀다 이거죠. 집주인이 바뀌었으니까. 방은 빼는데 뺄 때 보증금이라도 챙겨 나가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배당을 받을 수는 있느냐 이거지. 이 임차인의 경우에 배당을 받을 수 있느냐. 배당을 받으려면 어떤 권리가 있어야 되냐면 우선 변제권이라는 권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우선 변제권이라는 권리가 주임법의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이 1989년에 이르러서 만들어져요. 그 전에는 우선 변제권 제도가 없었어요. 확정일자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러면 이 제도가 없던 시절에는 확정일자 제도가 없었고 임차인은 그냥 주민등록해서 대항력이라는 것만 취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경매가 됐어요. 1순위 저당권 때문에 대항력은 없어요. 근데 이자는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법원에 배당 요구할 권리가 없어요. 계약서에는 확정일자도 없는 계약서 한 장밖에 없는 거예요. 이 계약서는 채권계약서이고 공신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배당 요구가 안 돼요. 안 되니까 저당권 밑에 있는 임차인은 방은 뺀과 동시에 배당 요구도 못하고 배당도 못 받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주임법에도 우선 변제권이라는 제도를 만들자. 등기된 임차권처럼.
그래서 우선 변제권이라는 권리는 일단 대항 요건을 갖추고 이렇게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은 우리가 우선 변제권이라는 권리를 주겠다. 확정일자는 그냥 계약서에다가 파란색 도장 찍어주는 거고요. 날짜 적어주고 그리고 이 계약서를 국가가 공증해 주는 거예요. 공증. 이 날짜부로 이런 계약이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선 변제권이라는 취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자가 이제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임차인을 뭐라고 부르냐면 대항력은 없고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자 이렇게 불러요. 우리 같이 해봐요. 시작. 대항력은 없고 우선 변제권 있는 자 이렇게 불러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경매가 됐다. 방은 빼. 방은 빼지만 내 임차인 후순위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는 있다. 저당권 다음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선 변제권이라는 건 경매되면 항상 소멸해요. 배당을 다 받든 못 받든 방은 빼고 나가는 거예요. 우선 변제권 소멸하니까. 저당권 다음이니까 배당을 다 받을 그럴 가능성은 좀 적죠. 받든 못 받든 따지는 게 아니에요. 따지지 않고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방은 빼. 저당권 다음으로 배당을 받고 나갈 수는 있어. 다 받든 못 받든 빼. 자, 세 번째 임차인. 세 번째 임차인도 얘도 뭐라고 불러야 돼요? 대항력은 없고 우선 변제권 있는 자 이렇게 불러요. 대항력은 없고 우선 변제권 있는 자. 그럼 이 자도 경매되면 방은 빼. 다만 누구보다는 먼저 B보단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어요. 우선 변제권이 없으면은 A 배당, 그다음 B 배당하고 끝나버리는데 우선 변제권이 있으면 A, 다음에 임차인, 그다음 B 이런 식으로 배당을 받게 된다고요. 그리고 역시 우선 변제권은 경매되면 소멸하니까 배당을 다 받든 못 받든 소멸하는 거예요. 소멸. 자, 그러면 가운데 임차인. 얘는 이제 뭐라고 부릅니까?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모두 가진 자. 뭐라고요?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모두 가진 자예요. 그러면 경매되면 얘는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고 판례가 표현해요. 그럼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선택한다는 것은 대항력을 선택한다는 건 나는 뭘 원하는 거예요. 이 집이 경매돼서 집주인 바뀌어도 계속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항력을 선택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그냥 배당 요구를 안 하면 돼요. 배당 요구를 안 하는 거고 우선 변제권 선택한다는 건 내가 배당 요구를 하는 거예요. 배당 요구를 한다는 것은 나는 1번으로 다 받고 나가겠다는 거지. 그런데 만약에 이 경우에 보증금이 1억이에요. 1억인데 경매가 됐어요. 그리고 경매가 됐고 임차인은 우선 변제권을 선택했어 지금. 경매되면 우선 변제권을 소멸한다고 그랬죠. 자, 이 집이 7천에 경매가 된 거예요. 7천에 경매가 됐으면 임차인은 얼마를 배당받고 그렇죠. 7천을 배당받고 뭐를 소멸한다. 우선 변제권은 소멸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대항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 보증금을 모두 변제받을 때까지 대항력은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다 갖고 있었는데 우선 변제권을 선택했어요. 근데 배당을 받았는데 배당을 다 못 받은 거예요. 그럼 뭐는 소멸하지만 우선 변제권은 소멸하지만 나머지 보증금을 다 변제받을 때까지 대항력은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3천의 보증금은 저 새로운 집주인 경락인이 인수를 한다는 의미예요. 네. 여기까지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 이 정도 내용은 현재 경매와 관련된 거고 권리 분석과 관련된 거라서 지금 짧게 한 20여 분 가까이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잘 이해가 안 되면 몇 번 이렇게 들어서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 대항력과 우선 변제과의 관계를 한번 말씀드렸어요. 조금 어려워요. 처음에 좀 기초 지식이 좀 없을 경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 이해될 때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반복해서 들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주임법이 만들어진 배경을 쭉 대항력 우선 변제권까지 설명을 드린 거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자고 408페이지 시작합니다. 적용 범위. 모든 건물에 대해서 다 적용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지금 등기도 안 하고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취지에 맞게 주거용 건물에 대해만 적용이 되는 건데, 자, 먼저 재정 목적부터 보면은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해서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해 국민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잖아요.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을 목적으로 대항력, 우선 변제권 이런 걸 주기 때문에
모든 임차인에게 다 적용되는 게 아니고 모든 건물에게 다 적용되는 게 아니고 꼭 주거용 건물의 임차인에게만 적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법의 2조 중요한 조문이죠.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임대차에 대해 적용한다. 주거용 건물이어야 한다고 적혀 있잖아요. 다만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유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러면 임차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유 목적으로 써도 보호를 받을 수는 있다는 얘기예요. 왜? 임차주택, 아무튼 주택으로 임차를 했으면 일부를 주거 외유 목적으로 써도 나머지는 주거용으로 쓰고 있으니까 보호를 해주겠다는 거죠. 두 번째 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임법에는 분명히 주거용 건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주거용 건물이 과연 공부상을 말하는 거냐, 실제 용도를 말하는 거냐는 규정이 없어서 대판이 나와 있는 거죠. 이 대판은 상당히 오래전에 나왔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 법을 만들 때 주거용 건물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사건들이 벌어졌던 거죠. 과연 공부상 주거용이어야 되는 것이냐 이거지. 근데 아니다는 거지. 공부상이 표시말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용도에 따라 결정합니다. 따라서 공부상으로 비주거용 건물일지라도 주거용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주거용으로 개조해 사용하면 보호를 받습니다. 동그라미 2번 무허가 건물, 가건물, 옥탑방, 지하층이 따지지 않아요. 따지지 않고 창고 다 따지지 않고 주거용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다 보호되는 거예요. 3번 주의하시랬죠.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유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이 법의 보호를 받는다. 이 말 아까 법조문에도 있었죠. 4번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것도 판례긴 판례인데 처음부터 비주거용의 목적으로 임차를 했어요. 두 가지 판례가 있어요. 하나는 건물을 통째로 빌려가지고 여인숙을 한다는 거죠. 또 건물을 통째로 빌려서 다방을 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다방으로 임차를 했어요. 그러면 주거 외유 목적으로 임차를 했잖아요. 근데 일부를 내 맘대로 주거용으로 썼을 때는 보호가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밑에 판례 읽어볼게요. 1번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임대차에 관해 적용한다고 규정했을 뿐이지 이게 허가받은 건물인지 등기를 마친 건물인지를 구별하고 있지 아니하며 건물 등기상 건물 내역을 제한하고 있지도 않다. 미등기, 무허가, 공부상의 표시를 따지지 않고 주거용으로 임차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2번 주임법이 적용되려면 먼저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건물의 구조상 주거용 또는 그와 겸용될 정도의 건물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 만일 그 당시에는 주거용 건물 부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는데 임차인이 그 후 임의로 주거용으로 개조했다면 임차인이 그 개조를 승낙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법은 적용이 될 수 없다 이거죠. 예. 처음부터 주거용으로 임차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처음엔 주거용 건물 부분이 없었는데 나중에 임대인이 승낙했다면 가능하지만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그런 게 없었다면 임의로 주거용으로 썼을 때는 보호받을 수 없다는 얘기죠. 자, 방금 이제 물적 보호에 대해서 본 거예요. 주거용 건물. 자, 오른쪽인 인적 보호인데 외국인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외국인 등록이나 체류지 변경 신고하면 주민등록한 걸로 봐요. 밑에 참고 읽어보세요. 참고만.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자, 2번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 이걸 출제를 잘 합니다. 원래 주임법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호를 목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임차인이 자연인일 경우에만 보호해 줬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는 아예 보호를 하지 않았어요. 법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또 법인은 주민등록을 할 수 없잖아요. 할 수 없으니까 자연인이나 해서만 보호를 해줬는데 이제 보호받는 법인도 지금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동그라미 2번을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에는 아래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보호받는 법인이 박스에 들어있죠. 주임법에 보호받는 법인. 첫 번째, 한국토지주택공사. 제목을 알아야 돼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도시주택도시기금으로 해서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주택을 임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인이 임차인인 거죠, 지금. 법인이 임차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자체장이나 법인인 선정한 입주자가 주민등록하면 대항력을 취득한다. 누가? 그 법인이 대항력을 취득한다는 얘기예요. 그 살고 있는 사람이 대항력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지금 법인이 임차인이잖아요. 그 법인이 대항력을 취득한다는 얘기고, 최근에 만들어진 게 그 중소기업이죠.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했고 그 법인인 선정한 직원이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대항력을 취득한다. 누가? 그 중소기업이 대항력을 취득한다는 얘기예요. 다만 그 뒷부분도 좀 잘 알아두세요. 임대차 끝나기 전에 직원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 마치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는 거죠. 중소기업인 법인이 대항력을 취득했으니까 거기 있는 살고 있는 사람이 바뀌어도 대항력이 계속 유지되느냐 이건데 그게 아니고 새로운 직원이 주민등록을 다시 하면 다음날 새로운 대항력을 취득한다라고 만든 거죠. 네. 자,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를 받고, 자, 일시 사용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네. 뭐 한 달 정도 이런 거 쓴다는 거죠. 여간방 빌려가지고 이런 건 적용이 안 된다는 거고요. 미등기 전세는 뭐냐면 전세 계약을 했어도 이 법에 보호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잖아요. 그렇지만 전세 계약을 했어도 보호를 하겠다. 미등기 전세 계약을 했어도 전세금은 보증금으로 보고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다음 강행 규정. 이 법은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이기 때문에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하면 아예 효력이 없다. 넘기겠습니다. 자, 대항력 하죠. 자,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 마치면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 다음에 사항,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때 동그라미 1번 참고하시고, 그다음 동그라미 2번 대항력 발생 시기, 아까 제가 그 임차인과 그 저당권과의 관계, 같은 날 들어오면 저당권이 선순위 됐죠. 근데 주민등록한 다음 날 저당권에 들어오면 임차인이 선순위가 된다는 얘기고요. 자, 3번 보죠. 대항력의 내용.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잖아요. 그러므로 대항력을 취득한 후 주택의 매매로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므로 보증금을 새로운 양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양도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므로 종전 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이야, 원칙. 다만 밑에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가 있는데 천천히 읽어볼게요. 대항력이 있는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기간이 끝났어요, 지금.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거든요. 이런 조문도 있어요. 자, 기간이 끝났어도 보증금을 다 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는 계속되는 것으로 봐요. 근데 그러한 상태에서 임차 목적물인 부동산이 양도되었다는 거죠. 다시 임대차 계약이 끝났어요. 끝났는데 아직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예요. 근데 그 상태로 주택이 매매가 된 거예요. 매매가 됐을 때는 그 다음부터 체크하세요. 양수인에게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에서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가 당연히 승계되고, 이 말. 그렇죠. 보증금, 임대차 계약은 계속 가는 것으로 보니까 양수인은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에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부터는 체크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 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인, 전주인이죠. 양도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나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는 것이지만, 그 다음부터 밑에 세 줄을 체크하세요. 그 다음 줄이요. 여기부터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 사실을 안 때부터 상당한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임대차공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양도 사실 안 때부터 상당 기간 내 임차인은 이의 제기할 수 있다고요. 이의 제기. 나의 새로운 집주인 원하지 않아요. 되게 없어 보여요.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임대인 지위를 승계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럴 경우는 임대차를 해지하고 양도인이죠, 얘가 양도인. 전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이죠. 이때는 양도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오른쪽 올라갑니다. 현재 또 우리 대항력 보고 있는데 대항력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단 주된 목적 첫 번째,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기존의 채권을 임차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임차인의 대항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2번 맞아 있고 말씀드리죠.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주택에 관하여 채무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그곳에 거주하여 대항력을 취득한 외관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 수익하려는 것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채권을 회수하는 것에 있어서는 대항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 자, 정리해보면 자,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임차인은 채권자고 임대인은 채무자잖아요. 채무자인데 지금 채권 계약을 했는데 이왕 임대차 계약도 채권 계약이므로 현재 이 임대차 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의 사용 수익이었다면 내가 빌려준 돈을 보증금으로 전환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정만으로 대항력이 없는 건 아니다. 주택의 사용 수익이 주된 목적이면 대항력은 인정하긴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 빌려주고 이걸 보증금으로 돌려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채권의 회수가 주된 목적이고 주택의 사용 수익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면 대항력은 없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은 통정 허위 표시에 의한 무효라는 거죠. 무효라는 것이어서 대항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죠. 주된 목적이 뭐냐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주된 목적이 사용 수익이면 그때는 인정하겠다는 거고 사용 수익이 아닌 채권의 회수라면 인정을 안 하겠다는 거죠. 자, 임대차 계약도 한번 본 거예요. 임대차 계약이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고. 자, 인도 가죠. 인도라는 건 제가 점유라고 했잖아요. 아까 점유인데 이 점유는 직접 점유일 수도 있지만 간접 점유일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간접 점유라는 것은 이제 전대차를 했다는 얘기인데 전대차.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인데 이거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전대차 계약을 한 거죠. 임차인과 전차인 A 사이에 전대차 계약을 했다. 이 전대차 계약을 했는 경우는 이 전차인은 임대인과의 직접 계약 관계가 아니잖아요. 아니기 때문에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접 그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임차인의 대항력을 이렇게 대위해서 이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대차 계약을 했을 경우에도 누가 대항력을 취득해야 되는 거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임차인의 대항력의 요건인데 이게 요건의 점유는 어떤 점이에요 지금? 간접 점유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주민등록은 실제 그 집에 거주하는 자의 주민등록이 필요한 거니까 이때는 A, 전차인의 주민등록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근데 그렇지 않고 전차인의 주민등록이 없고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이때는 대항력이 없다에 관한 내용인데 자, 읽어보죠. 1번 대항력은 타인의 점유를 매개로 하여 이를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간접 점유자에 불과한 임차인 자신의 주민등록으로는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고 당해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직접 점유자가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쳐야만 비로소 누가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전대차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임차인의 간접 점유와 전차인의 주민등록이 들어와야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는 것이고 전차인은 그 임차인의 대항력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네. 자, 그런데 동그라미 2번은 뭐냐면 첫 줄에 보면은 대항력 갖춘 임차인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현재 임차인은 아직 전대차 계약은 안 했고요. 임차인은 현재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해서 대항력을 갖고 있었어요. 갖고 있었는데 현재 대항력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전대차 계약을 했죠, 지금. 그러면 이때 임차인은 이 주민등록을 퇴거해야죠. 주민등록을 퇴거하고 그리고 이 집에 새로 들어온 전입해 들어온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해 들어온 거예요. 해 들어왔는데 이게 주민등록법에 접법하게 하면 돼요. 주민등록법은 전입 후 14일 안에 주민등록을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퇴거 후 주민등록을 접법하게 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랬다면 원래 임차인이 갖는 대항력은 없어지고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임차인이 갖는 대항력이 계속 동일성을 가진 채 유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가보죠. 대항력 갖춘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를 했어요. 그리고 양수인이나 전차인이 역시 주민등록법에 적법하게 전입신고를 마치고 주택을 인도받아 점유를 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부터 체크해보죠. 원래 임차인이 갖는 임차권의 대항력은 소멸되지 아니하고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존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니 계속 이러한 경우 임차권 양수인은 임차권을 산 사람이니까 경매됐을 때 원래 임차인이 갖는 우선 변제권을 바로 행사할 수 있고 전차인의 경우는 이 집이 경매됐을 때 그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을 대위 행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동의 얻어 전대차 계약을 했고 주민등록법에 적법하게 퇴거 후 전민등록이 들어왔으면은 원래 임차인이 갖는 대항력은 계속 유지된다는 얘기인데 근데 3번 예외로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이 3번은 임대주택법에 관한 거예요. 임대주택법 판례는 아니고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에 관한 사건이었다고요. 그럼 임대아파트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임대아파트는 아무나 임대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임차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저소득층 무주택자에다가 그리고 그 무주택자에 대해요. 무주택자. 그러니 그렇기 때문에 이 임대주택법에 따르면 임차권의 양도 전대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죠. 일단 원칙은 금지가 되는 거죠. 원칙은 금지가 되는데 예외적으로 허용을 합니다. 어떻게 허용하냐면 거기 근무, 생업,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다른 시공으로 퇴거하는 요건을 갖추었을 때는 허용을 해요. 허용합니다. 그때는 이제 임대사업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양도 전대가 가능하게 돼 있어. 예외로서. 그런데 이 사건은 허위로 그 요건을 갖추었어요. 허위로 그 요건을 갖추어 가지고 양도 전대를 했어요. 그리고 양수인이나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해 들어온 거죠. 이랬을 경우에도 원래 임차인이 갖는 임차권의 대항력이 계속 유지가 되겠느냐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게. 자, 가보죠. 근무, 생업,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다른 시공구로 퇴거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표현해. 판례는. 허위로 그 요건을 갖추었어도 갖추지 못한 거죠. 지금. 갖추지 못했다면 이때 임차권 양도 전대가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계에서 적법 유효하다고 할 수 없고 그러니 이 경우 원래 임차인이 갖는 임차권의 대항력이 적법 유효하게 유지 존속한다고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2번과 3번을 비교해서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4번은 참고하세요. 4번 한번 읽어보셔요. 읽어는 보시고. 저 밑에 이제 주민등록을 하겠습니다. 자, 인도에 대해서 봤고, 주민등록에 관한 내용 가집니다. 1번은 참고하시고요. 이 주민등록이라는 건 임대차의 공시방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공시방법. 그래서 세 번째 줄에 사유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 임대차 건물의 임차인이 주소나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돼 있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정도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이거죠. 다음에 2번 이런 건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이잖아요.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주민등록할 때 집원까지만은 충분하다. 충분하고 동호수까지 주민등록해야 되는 건 아니다. 심지어 동호수가 잘못돼도 대항력이 인정된다. 단독주택이니까. 그리고 같은 건물 내에서 이사하면서 호수를 변경한 전입신고를 다시 해도 원래 전입신고가 계속 유효하게 공시방법이 인정된다는 얘기예요. 다가구 단독주택이고 다음 페이지. 이번엔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이잖아요. 그러니 이때는 동호수 없이 집원으로만 주민등록했다면 이때는 대항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4번 중요한 판례인데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것은 대항요건이죠.
내가 칠판에 지웠지만은 인도화 주민등록은 대항 요건이잖아요. 하지만 이것은 우선 변제 요건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은 뭘 갖추고 대항 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인도화 주민등록이라는 것은 대항 요건이지만 이건 이 안에도 들어가니까 이것은 결국 무슨 요건이기도 하다. 우선 변제의 요건이기도 하다는 거죠. 우선 변제라는 것은 뭐예요? 경매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잖아요. 후순위보다.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므로 이 우선 변제권을 유지하려면 대항 요건도 계속 유지를 해야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인도화 주민등록이라는 이 우선 변제의 요건은 경매시 배당 요구 종기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네. 자, 5번 들어갑니다. 5번. 임차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시군구청에 의해서 직권 조치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 대항력은 상실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장기로 어떤 해외라도 갔었나 봐요. 그래서 시군구가 조사를 했더니 그 집에 안 살고 있는 게 확실해진 거예요. 그래서 직권 말소시킨 거죠. 직권 말소시켰어도 그 대항력은 원칙적으로 상실된다. 이 두 줄만 시험에 나온 적도 있고요. 민법에서. 다만 직권 말소 후 주민등록법 소정의 이의 절차에 따라 그 말소된 주민등록이 회복되거나 재등록이 이루어졌다. 이 말은 이 양반이 이제 해외여행 다녀왔는데 내 거 주민등록이 말소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센터에 가서 싸웠죠. 아니 왜 내 걸 말소시켰냐고. 당장 되돌려 놓으라고. 그랬더니 직원이 그러면 주민등록법에 소정의 이의 절차가 있다라고 설명해주고 이의 절차에 따라서 주민등록을 회복하거나 재등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랬다면 임차인에게 주민등록을 유지할 의사가 있었던 것이니까 소급하여 대항력이 유지된다. 이거는 소급하여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그런데 이 양반 어디 가서 싸우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가서 아니 내가 주민등록이 말소돼 있냐 이게 안 싸우고 그냥 주민 전입신고서를 그냥 다시 냈어. 그냥 다시 내면 공무원의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이의제기를 해서 들어오는 건지를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이어서 읽어보면 직권 말소가 주민등록법 소정의 이의 절차에 의해서 회복된 것이 아니라면 그 직권 말소 후 재등록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민등록이 없는 것으로 믿고 임차주택에 관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 제3자에 대해서는 임차인은 대항력이 유지를 주장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소정의 주민등록법 소정의 이의 절차에 따라 이게 들어가야만 소급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소급해서. 자, 6번. 6번도 중요하죠. 이 양반은 다가구 단독주택에서 살면서 집원까지만 주민등록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공부상으로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이 된 거예요. 그랬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취득한 대항력을 상실하는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3자가 볼 때 등기부를 보면은 이게 다가구였다가 다세대로 바뀐 사실을 날짜까지 확인할 수 있는데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확인해 보면 이자는 다가구 주택에 있을 때 주민등록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대항력은 계속 유지된다는 얘기예요. 자, 7번, 8번 묶으시고 잘 비교하셔야 됩니다. 7번은 임차인이 전입신고서를 올바르게 써냈는데 공무원의 착오로 주민등록표상에 집원이 틀리게 기재됐다. 대항력 인정된다. 이 사람은 임차인은 전입신고서를 올바르게 써냈잖아요. 올바르게 써냈으면 올바르게 주민등록이 수리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공무원이 잘못 수리된 경우는 임차인은 전혀 과실이 없잖아요. 과실이 없기 때문에 대항력 인정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8번 일단 첫 줄 중요합니다. 주민등록의 신고는 어떤 공법적인 효력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청이 수리했을 때 비로소 효력이 생긴다. 수리를 해야 도달한 때 이러면 틀려요. 도달한 때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 수리까지 해야 효력이 있는 거다 이거예요. 따라서 이자가 좀 읽어볼게요. 처음엔 정확한 지번과 동호수로 전입신고서를 냈는데 공무원이 착오로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토지가 두 필지로 분할이 됐거든요. 분할이 됐으면 지번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확한 지번으로 써냈는데
공무원이 이 토지가 분할된 걸 모르고 왜 이렇게 써왔냐 이렇게 했다가는 당신이 큰일 난다. 대항력 없다. 내가 알려준 대로 다시 써와라. 그러니까 수정을 요구했다고. 수정을 요구해서 잘못된 지번으로 수정하고 동호수 기재를 삭제한 전입신고서를 다시 작성 제출해서 그대로 주민등록이 됐다는 것은 이때는 임대차 공시 방법으로 유효하지 않고 심지어 공무원의 요구에 의한 것일지라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정리해보죠. 처음에는 정확한 전입신고서를 제출했죠. 그랬는데 수리가 됐어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이게 뭐만 됐지? 도달만 됐고 수리가 안 됐어요 지금. 그런데 수정을 요구했어요. 공무원이 수정을 요구했는데 이번에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잘못된 전입신고서가 제출되어 그대로 수리가 됐어요. 이때 이제 효력이 있는 거잖아. 이제 효력이 있는 건데 결국엔 뭐가 잘못된 것이 제출이 되어서 수리가 되었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건 임차인에게도 과실을 인정한 거예요. 제대로 확인 안 했다는 거지. 어쨌거나 처음에 정확한 건 수리가 안 됐고 효력이 없고 잘못된 것이 제출되어서 수리가 됐으면 대항력이 없다. 근데 앞에 있는 사건 아까 몇 번이에요? 이게 7번. 7번은 올바르게 냈잖아요. 올바르게 냈는데 공무원이 잘못 수리한 건 대항력이 인정돼야 되죠. 수리가 잘 된 걸로 봐야 되니까. 근데 이건 잘못된 걸 제출했고 그대로 수리됐으면 대항력이 없다. 그러면 이거는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다는 거면은 경매 시 배당을 못 받았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한 손해는 국가가 배상해야 되는 거죠. 일정 부분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의미로 보는 것 때문에. 자, 대항력 내용 갑니다. 내용. 자, 1번은 뭐냐면 1번은 시험에 내는 것도 되게 좋아합니다. 현재 갑이 자신의 주택을 을한테 매매하고 다시 임대차 계약을 한 사건이에요. 자, 매매는 3월 1일 날 했다고 해볼게요. 임대차 계약도 3월 1일 날 했어요. 나는 이 집을 팔았는데 다시 임차를 했잖아요. 나는 이 양반은 이 집을 샀는데 다시 갑한테 임대를 내준 거죠. 임대 내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가 된 날이 언제냐면 이전 등기 된 날이 5월 1일이에요. 5월 1일. 그리고 바로 그날 근저당권이 왔어. 5월 1일 날. 이때 나중에 경매가 됐네. 근데 이제 임차인 누굽니까? 갑이 임차인이잖아요. 갑이 뭐라고 주장하느냐? 나는 그 전에 소유자였을 때부터 계속 주민등록을 하고 살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내가 선순위지 이런 주장을 해요. 하는데 결국 판례 어떻게 나왔느냐? 이 계약서 쓴 날 3월 1일 현재 계약서 쓴 날 이 집에 주민등록된 걸 확인해 보면 누구로 떠요? 주민등록된 거는 갑으로 뜨잖아요. 갑. 그리고 이 집의 등기부상 소유자도 누구예요? 등기부상 소유자도 갑으로 뜨죠. 이 주민등록도 갑으로 뜨고 이 계약서 쓴 날 아직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날은 5월 1일이니까 아직 안 됐으니까요. 그러니 이제는 이 갑의 주민등록은 임차인으로서의 주민등록의 효력이 아닌 거죠. 아닌 것이고 비로소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된 5월 1일 날 임차인으로서 주민등록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대항력은 언제? 다음 날. 5월 1일 날 그러니까 임차인으로 주민등록을 다시 한 걸로 본 거죠. 그러니까 다음 날 생기기 때문에 근저당권에 경매됐을 때 경락에 대항할 수 없다는 사건이었어요. 그날이 아니라는 걸 주의하셔야 돼. 그래서 두 번째 줄 갑이 임차인으로서 대항력 갖는 시기는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된 다음 날부터예요. 다음 날부터. 자, 다음에 2번 중요합니다. 2번도 주택의 소유자는 아닙니다만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주임법이 적용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런 경우였어요. 자, 갑이 주택을 을한테 매매했어요. 매매를 했는데
아직 지금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되기가 되진 않았어요. 잔금도 치기 전이에요. 잔금도 치르기 전인데 갑이 을한테 주택을 넘겨줘요. 주택을 넘겨줍니다. 당신 뭐 지금 저쪽 기존에 살던 집도 누가 새로 들어온다면서 어디 갈 데도 없다면서 그러니까 우리 내 집 비어 있으니까 그냥 들어가 살아. 잔금은 뭐 보름 있다 치르지만 그냥 미리 들어가 살아. 이렇게 살았어요. 넘겨줬다는 것은 결국 갑은 을한테 이 주택의 사용 수익권을 주었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을은 이 집을 적법하게 임대를 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받았다라고 볼 수 있다. 그냥 묵시적으로 부여받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을로부터 이 집을 임차하여 대항력 갖춘 임차인인데 나중에 이 주택의 매매 계약이 해제돼 버린 거예요. 해제되었어도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는 있다. 현재 을은 뭐는 아니에요, 분명히.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었지만. 그래서 주택의 소유자는 아닙니다. 반드시 주택의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해야만 주인법의 보호를 받는다 이러면 틀려요. 소유자가 아닐지라도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했으면 이 법이 적용됩니다. 계속 그러니 이 매매 계약의 해제 전에 이 매수인으로부터 매매 목적물이 주택을 임차해 대항력 갖춘 임차인은 그 매매 계약이 해제되었어도 자신의 임차권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최근 건데 갑이 임의 경매 절차에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 지위에 있던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인장을 받았어요. 그때 우선 변제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경매에서 입찰해서 1등만 낸 사람이거든요. 아직 소유자가 된 게 아니고 적법한 임대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거예요. 적법한 임대 권한은 없다고 본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진 않아요. 그 다음에 4번 한번 읽어보시고요. 4번은 참고하시고 5번하고 2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임차인보다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어도 임차인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다면 임차인은 당연히 대항할 수 없다고 그랬죠. 우리 대항력 관련 내용까지 쭉 한번 봤습니다. 이번 시간을 마치고 그 다음 시간에 우선 변제권부터 해서 주인법의 나머지 내용을 다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